당신은 언제 당신의 뇌가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단 몇 초의 일로 스스로의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다니엘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탐구한 책입니다. 카너먼은 인간의 두 가지 사고체계, 즉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1과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 D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이나 습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는 본능적 작동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을 때 자동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즉시 피하게 되는 반응이 바로 시스템 1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지만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산을 할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시스템 2는 우리에게 신중하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만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카너먼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시스템 2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시스템 1의 직관적인 결정에 의존하게 되면서 오판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너먼은 인식적인 편향과 오류를 피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한 카너먼은 인간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식에 크게 의존하여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종종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오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특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애매한 정보나 불확실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인간은 확률을 기반으로 한 분석보다 확실한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하는 것 역시 이러한 경향의 한 예입니다. 카너먼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개인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시장 조사나 정책 결정에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근원에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방식이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생각에 관한 생각은 우리의 사고 패턴을 이해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즉, 전체적인 메시지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의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너먼의 통찰력 있는 해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내린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시스템 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우를 활용하여 우리의 사고 과정을 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룬 주요 이론과 실생활 적용 사례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 리처드 도킨스.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생각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유전자를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면 어떠세요? 정말 도발적인 생각이죠. 바로 이 아이디어 하나로 리처드 도킨스는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킨스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바로 1976년에 나온 그의 책인데요. 이 책 하나가 진화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여기서 도킨스가 던진 핵심 주장은 이거였어요. 자연 선택의 주인공은 종도 아니고 우리 같은 개체도 아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유전자다라는 거죠. 물론 이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W.D. 해밀턴이나 조지 C. 윌리엄스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죠. 도킨스는 이걸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강렬하게 풀어낸 겁니다. 근데 이기적 유전자라니, 유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비유이면서도 또 오해도 많이 받는 개념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복제자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복제자가 뭐냐? 말 그대로 스스로를 복제하는 분자, 그러니까 우리 DNA 같은 거예요.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생명은 결국 더 잘 복제하는 놈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주 먼 옛날 생명이 처음 시작되던 원시 바닷속에서 어쩌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 즉 복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엔요? 그냥 있으면 위험하니까 자기를 보호할 껍데기, 일종의 생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금 유기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우리 같은 것들이죠. 이게 바로 관점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내 유전자를 이용해서 자손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전자가 나라는 몸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복제한다는 거죠.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유전자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 때문에 하도 오해를 많이 사니까 도킨스 본인도 나중에 후회를 좀 했다고 해요. 아, 그때 그냥 불멸의 유전자라고 할 걸 그랬나? 하고요. 왜냐하면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유전자가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아니라 그 결과가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건데 말이죠. 자, 유전자가 생물학적 복제자라면 혹시 다른 종류의 복제자도 있지 않을까요? 도킨스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복제자라는 아이디어를 생물학의 울타리박, 바로 인간의 문화로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밈 모르면 대화가 안 되죠. 이 짤, 저 챌린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밈이 쏟아지는데요. 근데 이 밈이라는 단어, 대체 누가, 언제 처음 쓴 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터넷이 생기기도 훨씬 전입니다. 바로 1976년 토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만든 말입니다. 그리스어 미베메, 즉 모방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는데 쥔, 즉 유전자랑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노래 멜로디나 캐치프레이즈, 패션 스타일 같은 문화적 요소들도 일종의 복제자라는 거죠. 유전자가 생명체를 숙주 삼아 퍼져나가듯이 밈은 우리 뇌를 숙주 삼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복제자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의 가장 논쟁적인 모습, 종교에 대한 날선 비판가의 역할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바로 다윈의 로트와일러라고요. 도킨스는 이른바 신무신론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샘 해리스, 데니얼 데닉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내 기수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또 공격적이었어요. 2006년에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는 그는 종교적 믿음은 그냥 망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가설로 다뤄야 한다는 거죠. 증거도 없이 그냥 믿는 건 세계의 거대한 악 중 하나라고까지 말했으니까요. 그럼 도킨스 본인은 신의 존재를 얼마나 믿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점수를 매긴 적이 있어요. 1점이 신은 확실히 있다, 7점이 신은 확실히 없다라면 자기는 6.9점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의 7점에 가깝죠?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상의 무신론자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정원 밑에 요정이 없다는 걸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그의 공격적인 태도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피터 힉스 같은 저명한 과학자조차 도킨스를 비판했죠. 도킨스는 자비가 비판하는 종교 근본주의자랑 다를 게 뭐냐고요? 바로 이런 대립적인 모습 때문에 다윈의 로트와일러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동료 과학자나 철학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학계의 혁명가이자 동시에 맹렬한 논객, 이 논쟁적인 인물 리처드 도킨스의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의 업적은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합니다. 진화생물학 분야에서는 뭐니 해도 유전자 중심의 관점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죠. 이건 정말 큰 기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비평가들에게 유전자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모든 복잡한 생명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유전자 하나로만 설명하려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 운명이 유전자에 의해 다 결정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문화 쪽에서는 밈이라는 정말 세상을 바꾼 개념을 던져줬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중에 미막이라는 학문이 생겨나자 한 발짝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담론에서는 신무신론 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얼굴이 되었지만 바로 그 전투적인 스타일 때문에 과학의 이름으로 또 다른 근본주의를 퍼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인물이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위대한 과학자인가? 아니면 시대를 흔든 선론가인가? 아니면 어쩌면 둘 다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의 복제자가 뻗은 영향력은 생물학의 경계를 훌쩍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지, 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